한 남성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여성을 가둬놓고 지갑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신청자 수용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5개 보로 중 퀸즈보로의 쉘터를 가장 많이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이 지난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나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여성을 가둬놓고 지갑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40분 한 남성이 26살 여성을 드라이브 레고 파크역 개찰구에 가두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오늘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비디오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개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 1분가량 사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개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채 끝내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신청자 수용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5개 보로 중 퀸즈보로의 쉘터를 가장 많이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홈리스국이 수립한 난민 신청자 수용시설 계획을 단독 입수 검토한 결과 뉴욕시는 난민 신청자 약 15,000명에 대해 쉘터를 배정했으며 이 중 32%인 4,782명이 퀸즈 지역 쉘터에 수용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2020년 연방 센서스 기준 퀸즈 지역 인구는 뉴욕시 전체의 27.3%임을 감안하면 쉘터는 인구 비례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도 퀸즈보로가 뉴욕시의 난민 신청자 수용의 중심 지역이 되고 있다. 이는 퀸즈 지역의 주택난과 렌트비 상승을 초래한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가운데 퀸즈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보로장은 우리는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원만하게 수용할 장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이 밝힌 보로별 수용 인원을 보면 브루클린이 3,906명으로 전체 뉴욕시 난민의 26%를 수용했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데 비해 비교적 낮은 것입니다. 또 맨해튼이 2,913명으로 20%, 브롱스가 2,587명으로 18%, 스태튼 아일랜드는 589명으로 4%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이름,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어와 스페인어 양식을 지원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소득 증명은 필요 없지만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 총소득이 개인 기준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0,000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한편 탕감 신청 접수는 당초 10월 초부터 받겠다는 계획보다는 늦어졌습니다. CNBC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절차상의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미주리주 등 공화당 성향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나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은 생계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내가 선거에 출마한 이유며 중산층에 숨 쉴 공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발표는 물가 잡기에 약간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개월간 평균 물가 상승은 2%로서 이는 2분기 11%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 경제 정책 덕분에 미국이 물가 폭등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보다 강력한 위치에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건강보험 비용이 크게 낮춰졌고 향후 에너지 가격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에 혈안이 되니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물가는 더 치솟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90일간 추가 연장하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 등이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별도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이 연장되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석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프로그램도 유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고 발언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끝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지만 아직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고 보고 비상사태를 연장한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이를 연장해왔으며 내년 1월이면 비상사태 선포는 3년이 됩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비숙련직을 제외한 취업이민 전순위가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중 비숙련직의 영주권 승인 일자가 지난 10월과 동일한 2020년 6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또 비숙련직의 영주권 접수 가능일도 지난달과 같은 2022년 9월 8일로 설정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중 비성직자 영주권 취득은 임시예산안의 통과로 다시 오픈되는 등 취업이민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은 극심한 적체로 11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인 EA 순위를 제외하고 전면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1순위는 2016년, 2순위는 2015년 접수분이 승인되고 있으며 3순위는 2008년, 4순위는 2007년 등 최장 1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연방정부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어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1월 이후 교도소에서 32명의 재소자가 사망하는 등 정상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이 교도소를 인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가 최근 수년간 교도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연방정부가 즉각 관리인을 지명해야 하며 교도소를 치안부재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팬데믹 이후 교도소의 비정상 운영이 더 심해졌고 현재 적절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며 스스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재소자를 대리한 법률 구호재단은 치안부재로 재소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며 지난 6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정부가 관리인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이 재소자들의 연방정부 관리인 지명 요청을 거부하고 뉴욕시의 교도소 운영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자 감사원장이 뉴욕시의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며 연방정부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연방하원 조사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연방하원 조사특위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과 소환장 발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공화당 소속 의원을 포함한 특위위원 9명 전원이 이에 찬성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버니 톰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행동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이는 미국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미국인은 그 답변을 청취할 자격이 있다며 트럼프 소환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특위는 극우 성향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대선 불복을 외치며 의사당에 난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수방관한 것은 물론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감산 요구를 묵살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 중단 등을 검토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폭로하는 등 반발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은 오로지 경제적 결정이었으며 미국 정부가 중간 선거를 의식해 감산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음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오펙 플러스가 미국 정부 요청대로 감산 결정을 한 달 미루면 경제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 이 점을 미국 측에 꾸준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측은 미국 측이 단 한 달간의 감산 연기를 요청한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의식해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 때까지만 위기를 넘기려는 꼼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는 지난 5일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러시아 편을 든 것이라는 미국 시각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감산 결정은 순전히 경제적 맥락에서 나온 결정이며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사우디 등 산유국의 감산 결정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무기 수출 1년 중단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퀸즈 YWCA는 오는 22일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세 차례에 걸쳐 김장김치 만들기 시연이 진행됩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측 전문가들은 전술 핵 재배치가 효용이 없고 미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의 주택가 산책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100 이상 받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균 $270의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수표가 발송됩니다. 지난 13일 밤 커네티컷주 브리스톨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미리 공격을 준비 중이던 남성에 의해 사살됐으며 또 다른 경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0일 시카고에서 36세 여성 하숙생이 퇴거 통보를 받자 69세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한복판에서 침몰한 미국 함정이 79년 만에 캘리포니아주 북서부의 호수에서 발견돼 이동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불꽃 튀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이 통신위성 발사를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